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우리 지역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씨름부 감독이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무려 2달간 은폐됐습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학부모 단체와 체육 시민 단체들은 체육계 전반의 폭력, 은폐 구조가 드러난 사례라 규정하며 가해 감독의 영구 자격 박탈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도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도내 364개의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중대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서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폭력으로 얼룩지는 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가 2025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후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 김호정 과장과 나눠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내일은 제80회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항일 애국지사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항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일단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그냥 살고 일제를 이제 그냥 그 빌부터 살고 이랬는데 그래도 뜻있는 분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 인재를 양성하거나 외교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소프트 파워로 가야 된다는 노선이 있었고, 네. 이제 어떤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노선이 있었죠. 그런데 혹시 독립운동 역사에서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암살과 습격 등 직접적인 저항 활동을 전개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 어딜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그 바로 대한광복단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 대한광복단이 우리 지역인 풍기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인삼으로, 그 양질의 인삼으로 유명한 영주시 풍기읍입니다. 네. 그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세워져 있는데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3범리 376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풍기읍에서 순흥면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왼쪽 언덕배기에 세워져 있는
국가보건시설인데요. 제가 한 번 가고 또 감동이 깊어서 또 최근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네. 예, 참 이래 보통 박물관들이 보면은 시설만 지어놓고 안에 내용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는. 네. 근데 이 그 대한강복단 기념공원을 가보면은 참 내용도 알차고 감동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복절에 연휴에 한번 방문을 추천드리고요. 이 대한강복단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기중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에서 모인 지사들에 의해서 당시 영주군 풍기면에서 결성이 되었고요. 그 양벽도 공제한 실기 그 서적에 따르면은 비밀 결사 혁명 조직이 결성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1913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가 창단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되었던 조직 사업은 1912년 봄 최기중 선생님이 망주를 다녀온 후에 본격화되었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최기중, 김원식, 정성산 선생님이 재산을 내놔서 기반을 마련하고 또 전국 각지죠. 천안의 유창순, 고창의 유장열, 청량의 한훈, 문경의 강순필, 괴산의 정운기, 서울의 김상옥, 풍기의 정만교, 풍기의 김덕열, 예천의 정진아 등이 창립 단원으로 참여했고요. 네. 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서울의 김상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상옥 의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종로 경찰서에 이제 폭탄 투척한 의거를 거행했고, 네. 그 뒤에 이제 수백 명의 일본 경찰과 홀로 대치한 상황 속에서 자결 순국하신 그분, 그 김상옥 의사님도 이 풍기 그 창립 단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후에 이제 대한강복단이 1915년에 한 2년 뒤죠. 창립한 지 확대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대구에서 박상진 의사의 조선 국권 회복단 등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름을 대한광복회로 확대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한광복단이 1915년 확대 개편돼서 대한광복회로 이름이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장투쟁, 특히 친일부호 처단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1916년에 보성과 벌교의 양재학, 서도현을 처단하고 군자금을 수급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너들이 이러니까 군자금을 내놔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이렇게 다 처단을 하고 군자금을 딱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성에 있는 일본 헌병 분견대 습격을 했고 또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암살을 시도했고 또 다양한 활동합니다. 평북 영변에 동양 금강회사 수송마차도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네. 또 1917년에는 군자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 전국의 부호들에게 격고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호들 중에 참 옳은 분도 계셨지만 또 일본에 빌붙어서 이래 잘 사는 그런 악질 부호들도 많았거든요. 많았겠죠. 네. 그분들에게 격고문, 경고문을 발송했다는 거죠. 이제 독립을 도와라, 자금을 대라, 이런 내용이고 좀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뒤에 이제 또 칠곡이죠. 친일부호 장승원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산의 도고 친일 면장 박용호도 처단하는 등의 참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21년에 이 많은 단원들이 참 그 최기중, 김경태, 임세규, 김한종, 박상진, 장도환 많은 열사들이 일제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해서 이제 순국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혁혁한 헌신적인 독립운동을 한 대한강복회의 뿌리 중 하나가 우리 지역인 풍기의 대한강복단이라는 점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를 잘 개성 발전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거는 우리가 경북 북부에 살아오면서 풍기에 대한강복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네. 예, 대한강복회는 알아도 강복단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참 저도 안동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도 이제 유학 갔다 왔지만 서울에 이런 사실을 자체를 모르는 게 우리 공교육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나 우리 지역의 광복의 역사에 대해서 참 이렇게 교육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네. 이 점은 우리 맨날 대학 입시 교육 하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향토 역사 교육, 독립운동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런 풍기의 대한감복단 역사는 참 이게 어떻게 잘 알려졌냐 하면 창립 단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훈 선생님께서 1945년에 자필 이력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규명이 됐는데요. 보통 자필 이력서 제목 같으면 요즘은 이렇게 쓰죠. 나의 삶, 나의 길, 또는 예를 들어 홍길동의 삶, 이렇게 네. 쓰는데 이분은 제목이 특이하게도 대한광복단이었습니다. 오호, 자필 이력서가요. 그렇죠. 이렇게 썼다는 게 참으로 감동적인데요. 네. 한훈 선생님께서도 본인 자필 이력서를 쓰면서도 이 광복단 활동에 대한 그의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네. 그래서 풍계에 있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가시면 이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구에서 이렇게 참 이 광복회로 확대 개편했다 그랬는데요. 박상진이란 인물입니다. 박상진,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에서 대한광복단과 힘을 합쳐서 1915년에 대한광복회로 이제 그걸 만들고 그 광복회의 총사령에 취임한 인물입니다. 이분도 이제 감명을 주는 게 이분이 그 시절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독립운동만 안 했으면 참 이래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사실 분이었던 점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1904년에 양정의숙 전문부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물며 1904년도에 그때 양정의숙이라는 그런 전문부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하고 1910년에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법원에 발령을 받죠. 그런데 네. 이걸 거부하고 사퇴한 다음에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10년에 판사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출세길이 이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시험을 합격해 놓고도 임용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한 거죠. 그래서 활발한 무장 독립운동을 참 하시다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일제에 의해 근거를 대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1921년에 순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일제가 주는 관직이나 자기가 있죠. 자작 이런 걸 받는데요. 그걸 누리며 살았는데 그런 점은 지금도 이래 보면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을사오족도 있고 민형휘라고 있습니다. 힘은 의숙을 세운 사람인데요. 그분도 참 이래저래 빌붙어가 살았었죠. 그 정권에 빌붙어서 자리를 탐하고 정권이 바뀌면은 갑자기 소신을 바꿔서 또 거기 빌붙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요즘도 적지 않은데요. 이래 보십시오. 정권 바뀌 또 거 붙어가지고 한 자리 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류들과는 달리 박상진 선생님께서는 그 시절 1910년에 법관이라는 최고의 영예와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자리를 버리고 이 무장 독립 투쟁이라는 옳은 선택을 하셨다는 점을 보면요. 이 법조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많은 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향토 역사 교육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일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인데 누구보다 찬란했던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전신을 잊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2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영주시가 교육부 주최 2025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 김호정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인문도시 지원사업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문도시 지원사업 이걸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문학과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네. 영주시는 대구 한의대학교와 지난 2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영주교육지원청, 선비도서관, 영주문화원, 영주문화관광재단,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지역기관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4억 2천만 원, 시비가 3천만 원이며 사업 슬로건은 유의를 품은 선비문화도시 영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입니다. 사업 슬로건에 있는 유의, 이게 좀 생소한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죠. 유의는 유학의 정신과 의학의 치유 철학을 합친 말로 쉽게 말해 선비의사를 뜻합니다. 네. 영주는 선비문화의 본고장이고 대구 한의대는 전통의학의 중심지입니다. 선비 정신의 핵심인 인과 한의학의 치유가 만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정 과정에서요, 어떤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보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 영주 선비 문화와 대구 한의대의 전통의학을 결합해
유정신과 K의학을 현대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역사적 스토리로 영주에는 조선시대 제민루에서 선비들이 의료 생활을 했는데요. 동방의 편작이라 불린 이석간 선생이 대표적입니다. 이석간 선생은 태계 이황 선생의 임종을 지키며 치료했고 그 의술은 이석간 경험방으로 전해집니다. 셋째는 영주시는 이미 선비문화축제와 영주 인성아카데미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전역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8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을 들어보면 왜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가 이게 딱 납득이 되는데요. 그럼 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나요?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째, 순회 인문 강좌로 8개 기관을 방문하여 강의를 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인문학과 전통의학을 접할 수 있고, 둘째, 시민 참여형 인문 체험으로 향긋한 한방차 및 건강한 음식 체험, 선비가 사랑한 부용향 향난과 공진단 및 고문단 만들기, 고택 국악 공연, 무선마을, 소백산 답사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문주간 운영으로 10월 마지막 주 세대를 아우르는 강연, 체험,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민들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축제 개최인데요.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첫 해인데요. 올해는 어떤 주제로 운영하나요? 네, 올해 주제는 인의 재발견, 영지에서 피어나는 K의학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선비들은 어떻게 전염병을 취했을까라는 광연과 함께 태계가 사랑한 부용향, 향남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는데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는 8월 22일에는 제민루에서 조상들의 슬기로운 재난 극복 이야기 강좌와 한방차를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전통국악 공연, 전체관측, 무선마을, 소백산 인문탐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은 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 네. 세부 일정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영주문화원, 선비도서관, 148 아트스퀘어 등 8개 기관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체험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체험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영주시청 홈페이지 같은 걸로 세부 일정들 잘 확인하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인문도시 지원 사업이 우리 영주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기대하시나요? 시민들에게는 인문학적 소양과 치유,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인문체험 프로그램 정착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비와 인문도시, 치유도시 영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인문학은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인문도시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영주는 사랑과 문화가 더욱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하고 8월 26일 오후 2시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타일러 라시를 강사로 개최되는 2025년 영주 인성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영주시가 2025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선비인재 양성과 김호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씨도 구속됐습니다. 수용번호 4398번 부여받았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는데요. 김건희 씨의 구속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100% 구속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재임 기간 중에 야당의 특검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 요구를 윤석열 씨가 거부하지 않고 당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면 그 3년여간의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국정농단이 있었겠는가. 그때는 재판 결과가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특검 수사 개시 한 41일 만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된 거여서 이후에 뭐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짓말 때문에 구속이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최후 진술 중에 판사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술하는 걸 중간에 끊고 목걸이 받았냐? 그랬더니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미 특검에서는 재판부에다가 그 서희건설이 당시 주었던 진품과 가품을 동시에 다 제출한 상태였고 서희건설의 증언까지 자수서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받았냐라고 물어보는데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로써 심리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구속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스스로가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고 거짓말을 법정에서 밥 먹듯이 과거의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서희건설이 이게 선거 다음 날 목걸이를 구매했다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뭐 나토 3종 세트에서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브로치에다가 귀걸이까지 이 갈수록 이 사건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서희건설이 안 그래도 이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명품 목걸이 외에도 까르띠에 팔찌와 티파니 브로치까지 사줬다 이렇게 네네. 밝혀지고 있는데 이 서희건설이 왜 자수를 한 거라 보십니까? 그거는 이미 권력의 추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네. 이미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몰린 상황에서 이것을 덮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그 경위를 충분하게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현재까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액이 2억 원 가량이 넘는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일종의 매관 매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 여사하고 대화 중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권력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인사권
공천권 두 개 다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거를 그냥 넘겼는데 명태균 씨의 발언의 근거에 보면 그래도 괜찮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이미 그렇게 다 하기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미루어 봐서는 실제로 인사권과 공천권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돼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뇌물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인 거죠. 그러네요. 일단 오늘은 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해서 총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 정도 이뤄졌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가 귀국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는 했는데 김혜성 씨는 자기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 건가요? 그냥 단순 집사라고 하기에는 인연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네. 김혜성 씨하고 김건희 인연이 2010년도에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는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김혜성 씨가 재직을 했고요. 최은순 씨의 도촌동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도 당시 장고증명서 위조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고증명서까지 위조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봤을 때 김건희 씨한테 김혜성 씨는 단순한 집사라고 보기에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김혜성 씨가 대기업에 투자를 받은 의혹이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 이 경우에는 2013년 설립 이후에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23년에 대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기업들 중에는 당시 정부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중에 46억 원은 김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걸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집사는 아니다. 어쩌면 공생관계인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사를 해보면 김혜성 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재산이 뭐 이렇게 빼돌려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혜성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과연 구속이 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여전히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대결 중입니다. 일단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힘의 향방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조경태 후보가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그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된 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단일화를 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한덕수하고의 단일화 합의를 저버린 김문수보다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그전에는 김문수가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좀 점점점 이게 좀 균형추가 좀 옮겨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당대회의 그 각 후보들의 주장이나 그 당원들이 그 전환길 씨를 둘러싸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저 정당이 정말로 한때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정도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는 정당이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이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벌였던 전환길 씨에 대해서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거든요. 이게 가장 네. 낮은 수준의 징계라면서요. 저는 그래도 당원 자격정지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제 탈당 권고, 자진 탈당 권고 뭐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윤리위에서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의견이 안 모아지면서 표결해갖고 그러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경고 조치로 이 징계가 결정됐거든요. 저는 이걸로 미루어 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가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네. 탄핵의 광을 건너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 내부에서 탄핵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목소리, 그로 인해서 뭐 건전한 보수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가 과연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은 더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환길 씨는 최고위원이 먼저 공격을 했다.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앞으로 재발 방지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가해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온 국민이 본 거 아닌가요? 그 전당대회장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는 연호를 대중들한테 유도를 하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요. 저희도 전당대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런 모든 연호나 이런 것들은 금지된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당원의 자격이 아니라 프레스라고 하는 기자 명찰을 달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서 좌석 배치로 보면 상당히 앞쪽에 위치해서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전당대회를 소위 깽판 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하게 보였던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구차한 변명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받게 될 타격도 상당하겠죠? 네네. 이게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고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한 거였거든요. 네. 예, 이거는 통일교가 만약에 집단으로 당원 가입한 정황이 이 당원 명부와 통일교인의 이 명부 대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를 돌려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근데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고 절대로 당원 명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상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특정한 종교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드러날지도 주목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8.15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에 8.15 때 특사로 나온 정치인에 대한 비판? 네.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농공행상 하듯이 자기 사람들 풀어준 거 아니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일단 국민 임명식에 불참 의사는 밝혔는데 네.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하는 것도 어정쩡하고 참석을 안 하자니
딱히 명분을 찾기 어려우니 그 정도 8.15 특사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민주당이 사실 뭐 인수위도 없었고 정상적인 취임식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당선 6월 4일 날 선서만 하고서 임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광화문에 국민들의 응원봉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고 이 정부의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기 위한 그런 국민 임명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저는 그래도 통 큰 정치? 그런 거 아니겠는가 봅니다. 네. 일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조국 전 대표의 정계 복귀와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가 내년에 치러지는 그 보궐선거. 네. 지금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가 지금 아마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출마해야 된다.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야 적극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 환영하면서 복귀 준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의 이게 굉장히 사면이라는 게 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그런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좀 존중해주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그 사면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 합당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가 관세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은 났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려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산 사과와 감자 등 과체류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점 때문인데 검역 절차가 간소해지면 결국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민들에 대한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민들이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검역 절차라는 게 어쨌든 간 절차가 끝나면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역 절차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의 기준이 아닙니다.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것이고 이 전체 8단계로 이루어진 이 검역 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만 어느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방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바꾼다든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사과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수입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 검역 단계 8단계 중에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만약에 한국 정부가 뭐 이 과체류등 검역 절차 개선 문제 뭐 향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다 뭐 이런 발표는 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실무 인력을 확충하고 이 정도에서 저는 이 건이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이야기부터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8.15 광복절 국민 임명식과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까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